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경악할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5월 중과세 폐지에 맞춰서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에 6개월째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 없고 벌써부터 서울도 미분양이 터지고 있어서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집주인 경악할 신호, 항상 지표들이 많이 떠요. 근데 상당히 심각한 지표들이죠. 다주택자 헐값 투매 난리 났다. 이거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옛날 다주택자들은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매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강남만 지금 조금 반등한다 이런 뉴스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안 팔렸어요. 여기 보면 꽁꽁 묶여 있어요. 지금 뭐가? 부동산이 이렇게 묶여 있는 부동산 이제 팔 수가 없으면 나중에 폭락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면 2022년 물량 폭탄 결국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물량 폭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물량 폭탄은 공급, 분양 폭탄도 있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이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밖으로 내놓는 것도 물량 폭탄인 거예요. 자, 다주택 법인 무려 750만 원인데 3월부터 1년간 매물 급증. 이제 실질적으로는 5월 달이겠죠. 정부가 이제 인수인계 되는 다주택 법인 임대사업자들 매물이고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는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근거를 말해볼까요? 증여가 확 줄었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 꼭지에서 뭐를 자식들한테 증여하겠어요. 세금 내고. 많이 올랐다는 거 아는데. 그리고 이번 중과세 때 폐지됐을 때 안 팔면 끌고 가봤자 남는 게 없어요. 하락하면 망하는 거고. 또 다시 부활이라도 하면 중과세가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종부세는 늘어나고. 거래량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 250만 호. 이제 분양은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001년부터 약 10년간 계속 이어질 거예요. 2기 신도시도 10년 이상 분양됐잖아요. 3기 신도시 역시 10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옛날에 2008년에 동탄 원 송도부터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검단 신도시 거의 2020년 최근까지 12년 걸렸잖아요. 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미분양이 나오고 거의 80% 가까이 미분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집값은 폭락을 하게 되고 이게 나쁜 게 자꾸 악순환 되는 거죠. 2021년 약 10년간 공급과 24년 이후 입주 물량도 급증합니다. 이제 서서히 입주할 거 아니에요? 자, 공급과 다주택 물량 동시 급증. 아마 26년부터 이제 정점에 이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터지면 문제되죠. 분양하고 다주택 매물이. 거래 급과 매수 실종. 문제는 얘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받쳐줄 세력만 있으면 좋은데 받쳐줄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매수자가 실종됐는데 여기 보세요. 강남 위에 전국 부동산이 다 하락세인 이유만 봐도 알아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자는 줄어들어서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매수자의 능력 부족이에요. 매수자 지금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능력이 돼도 대출하고 금리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 물량 폭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진다. 분양과 매수, 장기적 입지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 이거 꼭 참고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냥 분양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고분양가는요 지금 꼭지 시세에서 매수하는 거나 똑같아요. 괜히 청약통장만 쓰고 재수없으면 전매 제한이나 묶일 뿐이지 그런 것들은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가점이 낮아도 계속 떨어져도 기다려야지. 여기 보세요. 분양부터 볼까요? 장기적 순위 볼 때 A급은 무조건 서울 분양이 최고입니다. 단 2,300세대 미만 항상 세대수가 중요해요. 2,300세대 미만이거나 지나치게 고분양가는 제외예요. 자, B급 3기 신도시가 두 번째로 좋아요. 3기 신도시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가까운 곳들은 좋아요. 분양가가 약간 비싸도. 그 다음에 먼 곳들일수록 안 좋습니다. C급 3기 신도시 끝나면 이제 전국적 단위, 즉 신도시도 아닌 그냥 경기도라든가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딴 곳들, 이런 것들은요 3기 신도시에 비한다면 다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기도, 수원, 안양 이런데 서울보다 더 비싸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잘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재개발, 재건축 그 분양이 어떻게 30평대가 10억이 넘어. 그런데 왜 분양받아요? 서울은 그나마 20억 근처가라도 가죠. 새 아파트가. 경기도에 20억 가는 곳이 있어요? 주변에? 없잖아요. 다 잘해야 뭐 14억. 그거 바라보고 10억 넘게 분양을 받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신도시는 인프라까지 갖춰지니까 3기 신도시 다음으로 안 좋은 곳들이 일반적인 분양이에요. 이런 데는 좀 가점 높은 사람들은 피하세요. 경기도 재개발 재건축,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은 웬만하면 피하라고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이거예요. 지금 미분양된 것들. 미분양된 것들은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자, 고분양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얘는 미친 분양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 잡으면 나중에 떨이 분양됩니다. 자, 순서대로 말했어요. 자, 그다음에 매수도 A급은 서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서울이에요.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락장. 지금 잡았더라도 10년 내다보면 이 순서예요. 물론 폭락도 이 순서입니다. 하락이 먼저 오니까 잡지 말라는 거죠. 자, 서울이 1등. 그 다음에 B급은 강남에 가까운 경기도.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가 아니에요. 강남, 성향이 강한 곳, 뭐 여기 하남, 성남, 뭐 용인, 뭐 여기 안양, 뭐 광명, 이렇게 과천 이쪽 라인. 그 다음에 C급. C급은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인천 전체. 뭐 송도 정도 뺄까요? 인천 전체. 자, 그 다음 D급은 광역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광역시도 이제 구분을 해야겠지만 인구는 적고 땅은 넓기 때문에 이 순서예요. 분양과 매수. 이번에는 전국 지역별 분양 매물폭탄 위험지역. 만약에 매물폭탄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위험합니까? 자, 먼저 서울 외곽부터 볼까요? 서울 외곽. 서울 외곽이 어디 있어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 다음에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강북성, 강북구, 이제 그 다음에 성북구, 그리고 중랑구, 은평구.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죠. 여기 보시면 경기도 외곽,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갖고 있으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서울에 어떤 특정 아파트를 여러 개 잡거나 또는 경기도의 특정 아파트를 여러 개 잡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만 갖고 있으니까 서울이 매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데 왜 나오냐가 아니에요. 물론 골고루 있다.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지방도 있으면 지방부터 털어내겠죠. 제 말 이해 가셨죠? 그리고 2주택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만 끌고 가야 돼요. 2개 끌고 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파주, 양주, 경기도 외곽은 3기 신도시의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3기 신도시 밖은 수도권의 유곽이에요. 대부분 2021년에 급등한 곳들, 늦게 뛴 것들은 안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주, 양주, 동두천,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하면 북부권의 외곽 도시들이에요, 얘들이. 결코 여기 입지 좋은 곳 아닙니다. 뭐 GTX 하나 보고 거기는 조금 그래도 긍정기일지 몰라도 별로예요. 다주택자 법인 매물이 쏟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인천, 김포 외곽. 자, 서부권의 외곽 지역이죠. 역시 다주택자 법인 매물. 안산, 시흥 외곽. 자, 서남권 외곽 지역이죠. 안산, 시흥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외곽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주택 법인 매물 나올 것이고, 화성은 땅이 큰데 화성 오사는 전체에 해당돼요. 남부권 외곽 지역. 자, 다주택 법인이 쏟아질 겁니다.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들이 아닙니다. 자, 물론 오사는 입지가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어요. 뭐 분당선, 연장선도 들어가고 하니까 GTX도 들어가고 그 주변만 빼고는 별로. 자, 평택, 안성 동남권 외곽 지역. 평택, 안성은 전체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다주택 법인 매물폭탄. 다만 평택의 고덕신도시는 동탄 2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죠. 수도권 외곽 지역 전역. 이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외곽 지역. 광역시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들. 그러니까 지방광역시 전체. 지방광역시 아무리 좋은 곳도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세계 경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게 부동산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에게도 마이너스지만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금리 인상. 자,
0.5%씩 6번을 해가지고 폭등 올해 안에 거의 3에서 3.5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0.75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 방에. 정말 아마 0.5는 유력합니다. 계속 이거 매달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를 앞지른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거품,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심각하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 곡물, 원자재도 폭등하고 있어요. 중국 침체, 그나마 이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리긴 했지만 그 타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의 약점인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한 명이 그냥 아예 왕의 왕, 자기 그냥 명령 하나로 쫙 그냥 봉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각하면 해야겠지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디폴트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위기를 복합적으로 나쁘게 끌고 간다. 여러분들 이거 자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게 뭔 말이냐면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이 융통성이 없는 그 생각을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여기 잘 보세요. 항상 이거 청약, 규제가 지금 4가지가 있어. 청약하고 대출하고 세금하고 거주, 실거주. 이 규제가 지금은 꼭지다 보니까 다 엄해요. 여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규제가 강화돼요. 자, 먼저 청약부터 볼까요? 세대주밖에 못 넣어. 해당 지역밖에 못 넣어. 자격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도 심각해. 막 빨라야 등기 후 전매고 소유권 이전 후 전매고, 아니면 이제 뭐 7년, 10년. 분양권 아예 금지입니다. 웬만한 곳 전체. 자, 가점제, 특공제도 확대됐어요. 이게 패착이죠. 왜 가점제, 특공제로 몰아넣어요? 추첨제나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지. 경쟁률도 치열하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걸 더 잘 알아두세요. 집값 1년만 빠져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세대온도 높고 전체 지역. 그러니까 당해 지역이라는 게 없어져요. 서울,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전매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미분양 넘쳐나는데. 길어야 1년, 아니면 없어요. 미분양 혜택도 쏟아져 나와요. 뭐 무이자, 계약금 10%의 무이자, 이자 후불제. 그리고 추첨제, 일반제가 확대돼요. 가점제가 어디 있어요? 미분양되는 판국에. 미분양 속출.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당장 바뀐다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수록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이거 내버려두면 건설사 망해요. 그럼 은행 부실 터져서 금융위기 터져요.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혜택을 줄 수밖에. 자, 대출 규제. 규제지역 대출 40에서 50% 이내. 대출도 거의 안 해주잖아요. 지금 심각하니까. DSR, LTV, DTI 아주 강화됐고, 분양, 미분양, 중도금 대출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대출도 막 70에서 90까지. 물론 상황을 보겠지만 DSR 이것도 무진장이 완화시킬 거예요. 왜? 빨리 집 사라 이거죠. 분양, 미분양 이거 무이자로 가고 이자 후불제로 간다고요. 진짜로 좋아지죠. 하락장 이념은 이렇게 좋아져요. 1년만 빠져도 그런다고요. 여기 보세요. 세금 규제. 1주택, 취득세, 종부세 지금 강화되고,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세금도 엄청 때리고, 다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세죠. 근데 여기 보세요. 1주택, 취득세, 종부세 완화돼요.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되살려지고, 분양권이 어디 주택입니까? 이제 분양권 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다주택, 취득, 보유, 양도세도 완화돼요. 중과세도 다 폐지돼요. 이미 폭락하는데. 거주 규제도 중요해요. 실거주를 지금 웬만하면 다 해야 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실거주 2년 의무화,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도 많고, 전매, 보유 제한, 보유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10년까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규제지역 실거주 조건이 폐지되어 옵니다. 서울, 강남도 폐지돼요. 집값 1년만 빠지면.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없어진다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왜 만들어요? 집값 폭락하는데, 빨리 잡아야 하는데. 전매, 보유 제한도 없어져요. 또는 아주 뜨거운 데만 2년. 부동산 잘못하면 20년 세월 날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11년부터 16년, 17년부터 21년, 22년부터 26년, 27년부터 31년, 32년, 30년. 여기까지 팩트인데, 하락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게 좀 비교적 규칙적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예전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 40년 동안 꼭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1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향 이해가셨죠? 성공 사례 2013년에 바닥에 매입한 사람들. 자, 경기도가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5억으로 떨어져서 5억에 매입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졌는데, 자, 5억이 21년 현재 15억까지 올랐잖아요. 10억 차익이 생겨내요. 8년 동안. 성공했네요. 그러면 실패 사례. 자, 이 사람은 좀 먼저 잡았어. 상투에 잡은 거죠. 이 사람 바닥에 매입했는데. 이 사람은 2013년에 잡을 걸 2007년에 10억에 잡은 거예요. 자, 근데 5억으로 하락했으니까 손해봤잖아요. 팔면 망하는 거죠. 팔면 끌고 가야죠. 아파트니까. 21년에 5억이 결국 10억 회복하고 15억까지 왔어요. 다행히 14년간 시간 더 걸렸네. 5억이라도 벌었어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 자, 서울 같은 데는 5억 벌었지만 경기도 외곽은 5억 벌기는커녕 겨우 회복. 지방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실패했죠. 성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잡는 사람들. 자, 하락장애. 자, 성공 사례. 만약 바닥이 어디냐? 2026년에 잡는 사람은 서울 16억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8억짜리가 이제 16억 회복할 거 아니에요. 16억 회복하고 다음에 얼마까지 가느냐? 31년에 22억까지 갑니다. 그럼 8억이 22억까지 가니까 14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6년밖에 안 걸려요. 하락에서 상승이니까. 근데 실패 사례 보실래요? 자, 16억에 잡았어, 지금. 잡으면 결국 8억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8억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지금 짜겠어요. 8억이나 손해봤죠. 근데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안 팔면 2031년에 10년 걸쳐서 약 6억 정도 올라가요. 그래도 성공했네요. 성공까지는 아니고 마음고생 좀 했네요. 다만 이것도 서울 얘기고, 서울이 나니까 신고가죠. 경기도나 지방은 본전치기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도 신도시가 많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는 바닥장에 잡아서 22억을 버는데, 누구는 겨우 뭐 이것저것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6억. 앞으로 또 반복될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면 좋겠네요. 2013년에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2013년에 5억에 매입했어. 누구는 지금 상투장 16억, 5억이 16억으로 왔으니까 16억에 매입했어. 이게 녹색이 매입한 시기예요. 누구는 똑같은 아파트를 집값 떨어진 반토막 나갖고 8억에 매입을 했어. 자, 5억에 매입한 사람은 벌 수밖에 없죠. 바닥에 잡았으니까. 자, 16억 현재 16억 그래갖고 플러스 11억이나 벌었네요. 5억이 versus 11억을 벌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한번 빠질 거예요.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예전 룰로 반토막 8억. 그러면 결국 3억밖에 못 버는 꼴이 나와요. 이렇게 세게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자 내고 뭐고 뭐 그렇게 남는 거 없는 금액. 근데 그래도 끌고 가게 되면 22억까지 또 올라가요. 16억, 22억. 그래서 바닥에 결국 잡은 사람들은 또 결국 17억까지 법니다. 무려 18년이 걸려가지고 17억. 원래는 그러니까 이때 팔아버리면 좋죠. 이 하락이 또 오니까. 근데 1주택인데 뭐 또 올라간다고 치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잡을 때 봐보세요. 8억. 이 사람 부러운데 자기는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 5억짜리 집이 16억까지 왔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기는 5억밖에 없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때 8억이 잡아버리세요. 8억이 잡으면 자, 결국 22억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다 20억으로 가니까 바닥에 잡았으면. 자, 5년밖에 안 걸려 시간도. 그리고 14억 벌어요. 이 사람은 17억 벌었고. 더 번 것 같지만 이 사람은 18년 걸렸고 이 사람은 5년 걸렸기 때문에 쌤쌤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낫네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요. 역사는 반복돼요. 이렇게 퐁당퐁당. 안 잡았을 때가 문제죠. 용기가 없어가지고. 평생 무주택으로 가는 게 벼락거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투장에 잡은 사람들 16억에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이 사람도 벌기는 벌어요. 서울을 잡았다면. 자, 결국 6억 버네요. 9년 만에. 자, 이 세 가지 루트가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가만히 지켜보세요. 자, 매수자 지수와 매도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자, 이게 지금 매도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파란색 보세요. 진짜 늘어났죠? 매수자, 빨간 거 보세요. 줄어들었죠?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좀 반등하려고 하는 느낌. 아무튼 어찌됐거나 아직은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는 줄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 이렇게 뛰었는데 A 계속 올라갈 것이다. B 수평으로 갈 것이다. 보합. C 약간 떨어질 것이다. D 폭락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뛴 놈이 A로 갈 가능성보다는 B, C, D, 특히 CD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뭐 올해 당장 폭락 안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전국 거래량 심각 보세요. 작년 4월 달만 해도 4천 뭐 3천 지금 뭐 1,000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약간 올라가는 듯 하더니 지금 4월 달 이 추세로 가게 되면요. 또 1,000건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 보세요. 움틀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규제 완화 기대에 다시 거래 절벽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정부가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라고 하니까 자 서울 아파트가 물퉁물퉁 지금 이게 0입니다.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좀 올라가는 데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데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0이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실거래까지 있습니다. 실거래 된 것들은 마이너스가 대부분 거래 된다고 이건 빼박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신고가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1, 2, 3, 4월 보자고요. 자 서울의 신고가가 1월 달에 여기 최고가 거래 비율이 있잖아요. 42, 39.3, 39.2, 33.5 어때요?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4월 달이 신고가 비율이 더 적잖아요. 보세요. 최고가 거래 비율이. 지금 다달이 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일부 지역의 문제고 전혀 나빠지고 있어요. 자 이제 새 정부가 이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분양평수로 말고 전용홈으로 말고 그냥 일반으로 봤을 때 가점제를 100%로 해버린 게 망한 거라고요. 소형 아파트. 지금 보세요. 추첨제 65로 이렇게 가야죠.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25평. 아니 나이 든 사람도 이게 당첨될 수 있게 해야지. 뭔 가점제로만 쳐몰았어요. 이렇게. 이거 진짜로 나는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는 게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저렇게 무식할까? 농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 집값이 폭등하죠. 영끌하고. 자 이번에 초과도 85 이제 초과됐다는 말은 30평대도 추첨제를 갖다 이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 매매 전망지수 하락 상황에서 자 보세요.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약간 올라왔죠. 서울. 경기도 보자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인천 거의 비슷해요. 그래프가. 세종은 거의 비슷하고 부산은 사실상 보합입니다. 자 대구 좀 올라온다고 하지만 거의 아직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광주는 완전히 돌아섰고 플러스로 대전도 약간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 아니나요? 그런데 조금 기대감으로 이렇게 약간 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도별로 분양 물량 추이 갈수록 분양 물량 많아지고 아파트 값이 2020년하고 21년에 이렇게 뛰었어요. 그때는 안 뛰었는데 자 서울주택가격 전망 상승한다는 0에서 5% 상승한다는 의견이 27.3으로 제일 많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의견 5에서 10%나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30%. 수도권은 좋게 보고 비수도권은 나쁘게 보네요. 자 집값이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막 추락하는 모습.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그나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중개소마다 다주택 매물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내 집 마련은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꼭 집을 사야 할 분들은 지금 관망을 잘해서 헐값 매물을 잡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